안녕하세요, 비졸랭입니다. 제가 오늘은 집에 와이프랑 아기가 좀 아픈 바람에 주저리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빠르게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위협이 되는 이슈, 중동전쟁, 미국 고용, 미국 항만노조 파업, 중국 경기 부양책,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많은 언론, 유튜버들이 리뷰하고 있는 내용들과 다른 시선, 데이터를 통해 조금 정보를 교정하고 가실 수 있는 내용들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중동 전쟁입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전쟁의 공포에 대해 많이들 다루고 있고, 일부 비트코인 유튜브 채널들은 걱정 마라, 반등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반등할지 안 할지 제가 확답 드리긴 힘들지만 이 이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듣고 나면 스스로 전쟁 이슈에 대해 다들 인사이트가 생기실 수 있도록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이번 전쟁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직설적이고 일상적이면서 과격한 표현들이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1989년 이란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부터 둘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89년부터 이란을 통치하기 시작한 하메네이는 이슬람교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랑을 넘어 광신도 수준의 이슬람 교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도자로 부임 이후 이란을 절실한 이슬람 국가로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하메네이가 부임한 이후부터죠. 이슬람교에는 시아파, 수니파라는 두 개의 계파가 존재하는데요. 마치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종교지만 교회와 성당이 다르듯 이슬람교도 이런 각자의 계파가 나뉘는데,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런 계파조차 본인이 믿는 시아파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동을 모두 본인이 신뢰하는 시아파 이슬람이 되길 원했죠.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슬람교가 아닌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흔히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국가로 유대교를 믿는데요. 저렇게 이슬람을 좋아하는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의 눈에 이스라엘은 사탄과도 같았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국가들과 친했고,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의 핵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전했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는 어땠겠어요? 와, 사탄이 우리나라 사업에까지 태클을 건다? 없애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강했죠. 그치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탱크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공격하려면 이 먼 거리를 지나가야 하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국가들은 딱히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기 길을 열어주며 왔다 갔다 전쟁을 하도록 협조하지 않았죠. 이란이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군사 조직들에게 지원하며 대신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하여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무장단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들과 이란 본인들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들은 국가라 보기 힘든 소규모 테러 조직에 불과했는데,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나라 국민들과 영토가 다치는데, 쟤네는 때려봐야 점조직이니 의미 없는 소모전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죠. 이란의 본토를 조져버려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란은 자기들은 관계없다 하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스라엘을 헤즈볼라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건드렸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게 그간 쌓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건 근대사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게 입힌 피해 규모를 보면 얼마나 분노가 쌓였던 상태인지 알 수 있는데요. 82년에서 84년 이스라엘 레바논 갈등 초기 헤즈볼라 사망자 수는 300명 미만으로 추산, 85년에서 6년 레바논 남부 저항 때 100명 미만, 87년에서 8년 레바논 내 게릴라전에서 50여 명, 89년에서 90년 50여 명,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에서 500여 명, 2011년 국경 충돌에서 50명 미만, 이번 24년 최근 발생한 갈등에서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56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564명의 사상자 중 30여 명 이상의 헤즈볼라 군사조직 최고 사령관에서부터 이하 지휘관들이 지하 7층 DP의 벙커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무려 100여 발의 벙커버스터를 2초 간격으로 투하하며 몰살시켜버린
시켜버리기도 했죠. 사망자의 숫자만 보아도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즈볼라를 괴멸시켜버리자 매번 부인하던 이란이 드디어 사실상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공식 인정하는 꼴의 대응을 보였는데요. 10월 1일 이스라엘 본토에 1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180여 발의 미사일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의해 이스라엘 땅에 떨어져 보지도 못하고 공중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러나 이란은 본인들의 국영방송을 통해 본인들이 발사한 대부분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져 치명상을 입혔다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서방의 지원을 거듭 받으며 군사력을 키웠기에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구타로 봐도 될 만큼 국방력, 전투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란은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기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칠 만한 힘이 없죠. 이번 이스라엘 본토 미사일 공격은 이스라엘에게는 30년 만에 찾아온 이란의 본진을 때릴 황금 같은 찬스가 된 것이죠.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두 국가 간의 관계는 마치 우리나라 남북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미국과 동맹 관계의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미국을 사탄 취급하는 북한, 매번 미사일을 쏘지만 제대로 된 피해는 입히지 못하는 비교적 초라한 군사력의 북한과 이란, 자국 내 방송에서는 마치 엄청난 피해를 입힌 척하는 모습까지 닮아 있는데요. 이란과 북한은 한 가지 더 닮은 것이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라는 천연 자원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최근 중산층에서도 21세기에 영양실조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란은 이스라엘이 밉고 그러나 싸우면 100% 질 게 뻔한 군사력의 수준 차이, 거기다 자국민은 굶어 죽고 있기에 빨리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몰락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같은 반 까부리를 혼쭐을 내줘야 하는 상황. 까부리 친구에 비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형제관계의 동맹국, 압도적 힘을 가진 친구가 같은 반 까부리를 혼내는 데 있어서 숨통을 끊을 필요는 없겠죠. 석유시설을 공격하며 전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보이면서 우방국이며 대선을 앞둔 미국과의 관계를 틀어버릴 이유도 없다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공개 방송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금방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스라엘 군은 짧고 굵게 회초리를 들고 끝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국가 간의 전쟁이 과거처럼 마냥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란 것은 확실해 보이고 다만 세계대전급의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양국 간의 세월 속 갈등을 보아 웃어 넘길 일은 아니니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8월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미국의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연일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제프리 건들락이 그간 채권 쪽에서 경기 침체를 발견하는 능력은 전 세계 탑급이었기에 그의 발언에 시장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수치는 그다지 우려가 되지 않는데요. 최근 고용 데이터는 계속해서 실업자가 줄고 새로운 고용은 올라가며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습이고 이 데이터는 미국 기업들의 세후 이익을 나타낸 표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기업들은 세금을 제하고도 돈을 잔뜩 벌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이 건강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에 물가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현 시점에서 침체를 우려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현금 부도에 대한 우려 정도가 있겠지만 이 또한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간다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니 고용과 경기 침체는 사실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미국 항만 노조 파업인데요. 미국 항만, 항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단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항구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 수출 수입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다행히 정부의 조사 결과 1, 2주간 파업으로 수출입이 중단되어도 그간 재고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 운영을 하는데 문제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 파업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JP모건에서는 하루 7조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누적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파업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는 법령이 있는데요. 테프트 하틀리 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 법안을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행에 옮기게 되면 즉시 근로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복귀하여
80일간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다만 이 법령을 강제 집행할 경우 노동자,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 심리는 감수해야겠죠. 현재 항만노조가 파업하는 36개의 항구 중 가장 큰 3개의 항구가 대부분 운송을 담당하는데요. 뉴욕 뉴저지 항만, 휴스턴 항만, 세베너 항만, 총 3개의 항만이 대표적인 항구입니다. 이 항구들은 각각 뉴욕과 뉴저지주, 텍사스주,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뉴저지는 민주당의 표밭이며 텍사스는 공화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고 조지아주는 현재 미 대선의 경합주인데요.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간 대선 막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두 후보 모두 섣불리 개입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을까요?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이슈이기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를 키우지도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소식입니다. 중국이 1,800조의 자금을 풀어 중국 경기 부양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에 죄다 동네 유튜버들 긁어와서 비트코인 떡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중국이 1,800조의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 1,800조를 현찰로 전 국민들 계좌에 꽂아준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닐 테고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중국에서 정책을 풀어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돌아서 매수세로 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코인판에 돈을 돌게 만들 것인가를 봐야 할 텐데요. 즉 서민들이 얼마나 여유가 생기냐에 주목해야겠죠. 그럼 수많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이슈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 구매 시에 필요한 계약금을 25에서 10%로 줄여준 정책. 이거 효과 있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새 아파트 사는데 계약금 10%덜 내도 된다는 이야기 와닿지 않습니다. 중국은행 지급준비율 0.5% 인하해줘서 금리를 낮춰준다? 역시 와닿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현재 서민들에게 직접 연관성이 있는 정책은 기존 주택 금리 인하인데요. 기존에 집 사는데 대출 받아둔 거 금리 낮춰준다는 거죠. 50bp 즉 0.5% 낮춰준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 즉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부촌이 있고 그 외 2선, 3선 도시들이 있습니다. 2선, 3선 도시에 대다수의 서민들이 거주하니 이곳에 4인 가족이 살만한 주택들의 평균적인 시세를 찾아보았더니 1억 위안, 하나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50bp 이자 인하를 해주게 되었다면 1억 8천만 원을 360개월 3%와 2.5%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했을 시 월 이자는 45만 원에서 37만 5천 원, 약 7만 5천 원의 절약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과연 서민들을 웃게 할 수 있는 금액일까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활용하는 세계 빅맥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맥도날드에 파는 빅맥 햄버거 가격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물가를 비교하는 수치인데 중국은 4,628원, 한국은 5,343원이라 합니다. 약 15%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절약되는 이자 7만 5천 원, 한국 물가로 계산하면 8만 6,500원입니다. 여러분, 매달 8만 6,500원 더 생기면 삶이 달라지시나요?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중국의 대부호들을 중심으로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의 상위 54명의 부호들은 173조 원의 수입을 앉은 자리에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대표 마위는 360억 달러, 거의 50조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을 발표 이후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과 같은 명품 패션 브랜드와 고급 주류, 헤네시, 돈페리뇽 등과 불가리, 태그 호이어 등의 시계 브랜드를 보유한 LVMH 그룹은 주식 가치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260억 달러가 상승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말합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부양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서서히 끼치게 될 테지만 당장에 중국에 14억 인구가 몰려온다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되고 비약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데이터 뜯어 조사해서 전달하는 채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들 요약하고 결론 매듭 한번 지어볼게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은 참아온 울분을 터뜨릴 명분이 30년 만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형제국 미국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석유 시설을 때리며 국제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보다 가벼운 전쟁이 아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있지만 미국의 고용과 기업들의 이익 데이터는 건강하고 건강을 되찾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의 중심에 있는 세계 항구는 미 대선 주요 격전지 세 곳이기에 백악관은 강력한 처방보다는 노사 간의 적극 합의를 도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밝혀진 규모에 비해 실질적으로 단기간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알트코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려를 해야 할 만한 큰 악재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전쟁 이슈가 마냥 가벼운 이슈는 아니기에 단기적인 조정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였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시지 않도록 자주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구독자분들께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깜빡하셨다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